물에 대해서 별로 유연함, 부드러움, 맑음, 순수, 투명, 고요, 촉촉한, 깊은, 잔잔한 흐름을 했습니다. 일단 물은 어디에 담겨 있어도 그 모양에 맞게 맞춰지는 그런 유연한 면과 부드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고요. 또 투명하잖아요. 물은 뭐 색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뭐 맑고 순수하고 투명하다 이렇게 있고 또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물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반신욕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반신욕 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순간이 좋습니다. 그때 되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요, 촉촉함, 잔잔함 이런 단어들도 담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에 대해서 또 뭐 다른 생각이라든가 또는 뭐 의문사항,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간단히 해주시죠. 나온 사람이 참 불편하지 않게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교수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답변 안 하든 말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동료가 이렇게 나와서 딱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얘기 안 한다고 나한테 끌려 나왔는데 그래서 좀 도와줘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주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마 다음에 그 경정하는 시간에도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꼭 질문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 수업에서는 항상 발표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질문을 해야지 발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발표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발표를 좀 하게 그래도 안 되면 내가 협박한다 그랬죠. 협박을 딱 하면서 과제물 낼래 발표할래 질문할래 당장 지금도 그래 알았어 음양론 오행론에 해당되는 교재 부분이 있지 그거 다 써와 다음 주까지 써와 하면은 써올래요 질문할래요. 예 그럼 질문하세요. 예, 이렇게 딱 하면은 또 마이크 갖다 주고서는 간단한 질문 받고 답변 몰라도 좋아요. 모르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죠. 그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보통 물을 조금 정적인 것으로 많이 보셨는데, 우리 주변의 물을 보면은 뭐 거센 파도나 폭포처럼 조금 공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물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방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파도, 그리고 쓰나미 이런 거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물을 보면 어, 이제 적이고 굉장히 에너지 있고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도 봐도 금방 보통 이야기할 때처럼 아주 이렇게 조용한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이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도 폭포 같은 이런 걸 보면 또 전혀 다른 성질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그런 내용도 추가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더 이게 추가되면은 좀 생각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 하나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좋은 게 만들어지죠. 예, 수고했고요. 자, 또 누가 발표, 본인들이 이야기한 내용 발표 좀 하실까요? 예. 어떤 내용이었죠? 몇 쪽? 안녕하세요. 저는 3조 발표를 맡게 된 김상현입니다. 여기 전에 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저희가 흙에 대해서 가장 특징적으로 뽑은 것은 이제 만물의 근원이다. 해가지고 이제 근본, 세계수, 어머니, 가이아, 약간 이런 느낌이 다 이제 흙의 근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흙에서 씨앗이 자라듯이 풍요, 탄생, 생성 이렇게 생성의 인지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원소 기호들이 써 있는데 어제 화학 시간에 내용이 갑자기 두경 형님이 생각나신다 하셔가지고 하셨다는데 이런 식으로 흙은 모든 걸 담고 있고 이런 쇠 같은 것도 담고 있다 해가지고 흙, 그 토생금 이런 말도 있듯이 이런 상생의 관계도 알 수 있는 그런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가져주세요. 네, 마이크 주세요, 가서. 이게 흙이라는 거가 되게 범위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물질적인 그냥 우리가 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막 대륙과 대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쪽에 조금 더 흙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흙을 땅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줄 수 있는 흙 말고 이렇게 생물이 자라나는 터전이 저는 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저는 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어떨까요? 또는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또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거기서 부연 설명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들어가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예. 그 흙을 보통 이제 생명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보면은 뭐 지진처럼 오히려 생명을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추가하거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 번 말한 걸로 보면은 거의 뭐, 뭐랄까 좀 험악하고 위험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죠. 물에서도 강력한 이런 이 활동력이라는 거 이야기했고, 흙이란 이런 부분에서 이 흙이나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좀 정적인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정적인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과격한 이런 파도 차감 이런 거라든가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또 과격한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주에서 또 한 사람만 더 발표할까요? 예. 네, 저는 4조고 전 새에 대해서 이제 발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조는 새는 보통 샘물, 원초적인 형태는 딱딱하고 굉장히 차갑고 그런데 그것을 좀 녹이면 샘물이 되면서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굳히면 다시 또 굳히면 응결이 일어나면서 그 표면적이 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절단하여 가지고 갈면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돼서 그게 무딘 것으로 보였지만 무기가 한 번 되면 그게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또 강인해지고 숙련되고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도 받아주시고요. 어, 되게 사조에 뭔가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 혹시 저 중에서 두 개의 범주로 각각 구분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준수 씨가 좀 발표를 하고 뭐 아무데나 써서 네네. 하면 돼요. 예. 일단은 약간 간단한 성질이라 되게 녹였을 때 빨간색으로 돼서 약간 물처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질,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 네 그렇게 두 범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단단하다, 그다음 또 이렇게 용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물과 비슷하다. 그래서 좀 정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됐어요. 이렇게 좀 해주셔죠. 우리가 오행론을 하면서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내용, 뭐 대략은 알고 있으니까 아 오행론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알 수는 있겠지만은 수업에 관련된 교재에 나온 내용은 전혀 안 하고 좀 딴짓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행론이 어떻게, 그러니까 음양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 기본을 알면은 음양론이 다 퍼져나갈 수 있죠. 다른 걸로도. 계속 퍼져나갈 수 있어요. 사람 몸에서도 음양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콘텐츠 쓴 거 보니까 대부분이 또 그 질의응답 하면서 응답에서 보면 질의응답에서 대부분 또 사람 질병과 연관시켜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병에 대해서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병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써놨어요. 뭐
궁금하죠. 궁금은 한데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기억을 오랫동안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이 정도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임상 관련되는 이야기는 개론 시간에 딱 뺐어요. 거의 다. 뭐 임상에 관련된 쫙 많이 나오는데 꼭 하고 싶다 하면은 그 한약 총괄에 보면은 그 병인병기 부분에 이런 병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그거 하라고 해요. 그걸 다 외워라. 근데 내가 한의학 개론 시간이나 거의 내가 하는 수업에서 거의 모든 걸 외우라고 안 하거든요. 암기하지 말라고 하고 한의학 개론 시간에 딱 외우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12경락 유주 순서. 12, 사람 몸에 12개의 경락이 있는데 그 12개의 경락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느냐. 자,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 12개만 외워라. 쉽죠? 12개. 얼마나 쉬워, 12개. 스템, 폐경, 세면대장경, 조경미, 위경, 족태음, 비경 뭐 이런 식으로 벌써 4개 외웠잖아요. 그 다음 순서대로 뚝뚝뚝뚝 하면은 돼요. 지금 주고서는 여러분들한테 딱 그거 주고 5분, 10분 줄 테니까 외우라 하면 다 외워요. 그렇게 단순하게 외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언제 어디서건 튀어나올 수 있게. 내가 딱 갑자기 가다가 그냥 밥 먹다가 야, 시병내 외워봐. 12개 뭐야? 하면 12개 순서대로 쫙 나올 수 있게 그 정도로 외우는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경락학설 배울 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하는 수업에서는 거의 암기가 없어요. 암기하지 말고 차라리 떠들어라. 여러분 지금 목화 조금도 각각 오행 각각에 대해서 떠들었잖아요. 떠들어 나서 나름대로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옛날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좀 더 근본적으로 하면은 이 5가지 오행이란 걸 왜 5가지로 만들었을까? 음양은 태양을 연결해서 크게 나눠주니까 2개를 할 수 있는데 왜 5가지야? 그죠? 그리고 땅을 오행에서 넣어야 돼?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땅을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땅을 넣었어요. 그 다음 목화금수 넣어가지고서는 오행이란 걸 만들었죠. 그래서 오행과 일월, 음양을 합하면은 뭐가 되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7개 요일. 7일이나 1월. 1월이 음양이죠. 그 다음 화수목금토 하면은 목화토금수 딱 나오죠. 그래서 7개 합해주면 이 음양과 오행을 합하면 7개의 요일이 돼요. 뭐 이런 것처럼 이 각각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나무를 보니까 나무의 성질이 어떻더라. 불을 보니까 불이 어떤 것 같더라. 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좀 모아 놓는 것이죠. 이런 많은 지식들이 모여서 그럼 많은 지식들이 모여가지고 음양은 오행 중에 목은 이런 성질이 있고 화는 이런 성질이 있고 토는 이런 성질이 있고 금수 각각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표시한 것이 그것이 우리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죠. 교재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죠. 자, 목을 곡직이다, 화를 염상이다, 토를 가색이다, 금을 중역이라, 수를 윤하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표현했어요. 자, 이런 용어는 2000년 전에는 가능하죠. 2000년 전 사람 이를 봤을 때, 나무를 보니까 어때? 여러분 지금 나무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한약교는 지금 사진 찍는 과제 찍고 있어요? 찍고 있는 사람 몇 명?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나요. 안 찍으면은 이쪽은 전멸이야. 안 찍으면 안 돼. 가서 찍으세요. 벚꽃도 지금 보면은 빨갛게 봉우리 지고 있죠? 순식간에 변하거든요. 벚꽃 크게 찍지 말고 꽃봉오리 하나만 찍으세요. 딱 가차에 가서 하나 찍으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찍어 놓으셔야 돼요. 계속 찍어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좀 너무하고, 그죠?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나가면은 바로 있어요. 요 4층을 나가서 점심 먹으러 나갈 때 그 옆에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찍을 거 찍고 가서요. 충분하니까. 그걸 찍든 목련을 찍든 뭘 찍든 해서 보면은 이 금방 찍을 수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찍으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찍어서 그 변화하는 모습이 점점점 보일 거예요. 지금 봐서는 변화했구나. 딱 가서 보면은 변했네. 땅 밑에 보니까 막 지금 저 밑에 파랗파랗 돋아나죠. 겨울에 없던 게 또 새롭게 돋아나네. 어느 순간인가 팍팍 이게 변하니까 변하는 모습을 내가 그때그때 관찰을 못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관찰하면은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선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쫙 펴놓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우행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음양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식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쭉쭉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집단 지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집단 지성으로서 이만큼 얘기가 나왔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다 되니까, 그리고 보면은 옛날 사람이 했던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옛날 사람들은 지금 현대적인 이런 이 문물의 영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진짜 야생에서 그 1박 2일처럼 야생에서 하는 그대로를 갖다가 그 상황을 가지고서는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는 야생이 거의 필요 없죠. 추워? 난방해. 더워? 냉방해. 해가지고서 그런 걸로서 나가는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목가토금처럼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유사하죠. 근데 처음에 오해인데 이 5가지 원래 5가지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 6가지로 했다가 5가지 변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어느 시대인가부터 5가지 요소로 확정이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이전에 뭐 6가지였다 5가지였다 이렇게 변한 걸 갖다가 구체에 알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오행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오행 이론에 맞춰서 사람의 몸도 오행 이론에 적용을 해서 변화하더라. 오행 이론을 가지고 치료해 보니까 치료가 되더라. 치료가 안 됐으면은 오행 이론이 필요 없었겠죠. 음양 오행이 필요 없었는데 음양 오행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니까 치료가 되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고 치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의학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실용성이 없었으면 한의학이 여러분들이 한의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실용성이 없으면은. 근데 실용성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고,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보면은 2000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 우리가 왜 배워야 돼? 아직도 써먹으니까 배우는 것이죠. 그죠?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써먹냐면, 이제 결혼 말고 다음 내년에, 후년에 이렇게 계속 가면서 생리학 배우고, 원전 배우고, 뭐, 병약 이런 거 배우면서, 음양을 이렇게 쓰는구나, 오행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씩 더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특히 원전에서는 음양론, 오행론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돼요. 대신 한문이죠. 한문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생리학에서도 음양오행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생리학이나 원전이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생리학은 한글로 풀어 쓴 글이고 원전은 한문을 쓴 것이다. 그래서 원전에서는 그 의미 파악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생리학에서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변화한다는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겹치기도 하고 이게 딱 나눠지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돼 있죠.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목은 곡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는 염상이다. 곡직은 솔직히 나도 몰라. 그죠?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염상은 그래도 무슨 의미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염상. 자, 염상에 대해서 한번 누가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거기 나온 염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예. 그 영상이 화염 영자의 윗상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듯이 화염이 막 위로 솟구치는 그런 형상을 그냥 저렇게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그런 그런 걸 갖다 염상이라고 아마 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든 틀리든 간에 이야기하고, 틀려도 좋아요. 틀린 거 이야기했으면은 또 다른 사람도
나는 그거 아닌 것 같다 하고 또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이런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한 이야기라는 것도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온 것은 지금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만든 거지,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웠겠어요. 곡식이 아니다, 염상이다 하면 왜 염상이냐? 염화다, 뭐 화려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폭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게 어느 정도는 염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라는 걸로 귀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계속 수정하고 바꾸고 수정하고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몇천 년에 걸쳐서 했던 걸 갖다가 우리가 한약을 배우는 몇 년 동안에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뀌어 나가요. 지금 생각한 것이 내년에 바뀌고 후년에 바뀌고 계속 바뀌니까 지금 내가 틀리게 말한 것도 나중에 가서 내가 틀리게 말했네,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고치면 되죠. 그래서 항상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 틀리더라도 발표하고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됐느냐 하는 것처럼 그 의문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고, 그나마 또 쉬운 게 요 수죠, 수. 이건 뭔가 더 모르잖아요. 종혁. 사람 이름도 아니고 종혁. 더 어렵고 윤화. 이건 좀 쉽죠. 윤자는 무슨 윤자죠? 이렇게 습기가 가득 차 있는 윤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간다. 물은 보면 어때요?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 자,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 뭐가 있죠?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 분수. 그죠? 그는 내가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제로 떠밀으니까 올라가는 거. 이거고, 가끔 용천수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 그 샘물에서 솟아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용천수처럼 튀어오르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중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행 각각에 대한 성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대략 이렇게 오행 각각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는 빔 프로젝트, 이 빔을 가지고 이제 오행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빔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행이 어떤 걸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되면은 이제 사람 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 몸에서 오행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것까지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 틀리면 상관없죠.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은데, 또 내가 음양이나 오행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깊어지면은 작년에 말한 게 틀렸네, 이렇게 하는구나. 또 내년에 가서 더 깊어진다면은 진짜 더 높은 수준으로서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행 각각의 특징이, 각각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을 곡직이라고 염상, 가색, 종엽, 윤하라고 했는데, 곡직이라는 것은 나무가 자랄 때 대부분 쭉 뻗어 자라죠. 대부분 위로 뻗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끔씩 약간 이상한 애들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굽어서 자라기도 하죠. 그래서 굽어서 자라나지만은 항상 위쪽으로 뻗어나는 이런 부분을 더 상징냈어요.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보더라도 항상 위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뻗어나가는데 반드시 가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씩 이렇게 굽이굽이 돌면서 올라간다. 소용들이 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목이라는 건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성질을 뿌리로 보면 정반대죠.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수렴시킨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을 때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 사람들 딱 목을 봤을 때 5개 요소 중에서 목이라는 것은 뻗어나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이 되는 것이고요. 화라는 것은 어때요? 불이 활발 타오르죠. 활발 타오르다 보니까 막 타오르면서 번성하게 하죠. 불이 성냥개비 하나면 금방 타다 없어지겠지만, 좀 어느 정도 모닥불이 될 정도만 돼도 불이 막 타오르는 이런 것처럼, 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오르는. 그래서 그 풀벌레 같은 경우도 보면 불 보고 뛰어들잖아요. 그만큼
그 외형적으로 화려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이라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뻗어나가는 것이고 불도 어떻게 보면 뻗어나가는 것이죠. 불도 위로 번져 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목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상하좌우로 다 뻗어나가는 것이고 불이라는 것은 가능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위로 번성하는 거. 그러면은 뻗어나간다는 측면에서 목의 힘이 더 셀까요? 화의 힘이 더 셀까요? 뻗어나간다는 개념에서 목과 화도 둘 다 뻗어나가죠. 화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목은 위아래 전후좌우로 다 뻗어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힘이 어떤 게 더 셀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목과 화가 어떤 것이 더 힘이 세서 센 것으로서 힘이 더 셀까? 뻗어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목과 화 중에 어떤 것이 더 힘이 세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할게요. 네. 그 이유까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저는 나무랑 불을 비교했을 때 나무가 뻗어나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힘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화려하기 때문에. 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무는 저기 하늘 위로까지 쭉 솟는데 불은 그냥 땅 근처에서 노니까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서는 나무가 더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마이크 쪽에 주시죠. 네. 저는 목과 불 중에 뭐가 더 센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저는 불이 더 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약간 나무같이 단단하고 뻗어나가는 걸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디에나 있고 나무도 물론 어디에나 있지만 하지만 불은 산소가 있으면 어디에서나 불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강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 한의학이란 것이 그 과학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 뭐랄까 자꾸 억압을 받는 것이 이거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무슨 과학이냐 과학은 아니다. 한의학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니까 뭐냐 한의학 미신이다. 한의학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뭐 한의학적으로 한의학은 뭐 그런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이런 이론 체계는 확실하게 있어요. 이론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더 확실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현대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들을 많이 가르쳐 놓아야 한의학적인 생각을 알 수 있게 가르쳐 놓아야 한의학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어찌됐건 자 목과 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과연 힘을 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목이라는 것은 이 씨앗에서 이 싹이 터 나가는 이런 과정까지 한번 생각을 한다면은 씨앗이라는 것은 씨앗에서 이 싹이 터 나가려면은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 씨앗을 따고 있는 그 껍데기를 뚫어야 되죠. 껍데기를 뚫고 나와서 그 다음에 또 뭘 뚫어야 돼요? 흙을 뚫고 올라와야 되죠. 그 다음 또 계속 더 위로 뻗어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이 뻗어나간다는 이런 이 힘있게 나간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목을 좀 더 이렇게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라는 것은 이 무성하면서 힘이 세지만은 번져나가는 이런 힘이 있어요. 한 곳으로 집중해서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쫙 퍼져나가는 화려하게 퍼져나가는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화가 목이나 화를 봤을 때 목은 뻗어나가고 화는 번져나가는 말이 좀 애매하죠. 그런데 힘있게 뻗어나가는 목이고 무성하게 퍼져나가서는 화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과 화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은
그 힘의 세기에서 어떤 게 더 세냐, 약하냐. 그 다음에 금과 수도 또 비슷하죠. 어떤 게 더 힘이 세고 어떤 게 더 약하냐. 그러니까 금이나 수 같은 경우는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수렴되어 있는 것이죠. 자, 쇠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쇠가? 어디서 만들어내죠? 땅 속에서 건져냈죠. 땅 속에서 이거 할 때 땅에서 어떻게 해서 쇠가 만들어져요? 다이아몬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다이아몬드. 땅 속에 뭐 탄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탄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고온 고압으로서 이게 압축이 돼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이 쇠라는 것도 보면은 땅 속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압축이 돼 있는 이런 상태로서 또는 뭐 그에 해당되는 원소들 아까 여기 나왔던 무슨 원소들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쇠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응축이 되는 이런 부분을 또 금이라고 하고 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 같은 경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다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물은 뭐 만물의 근원이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팔레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옛날 고대 철학자들이.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처음에 철학이나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다들 물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물을 가장 중시 여겨요. 그래서 물이란 게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땅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은 물로서 사람 생명이 어떤 시작된 부분이다. 아까 씨앗 얘기했죠. 이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 맺고 열매에서 그 과실이 있은 다음에 거기서 그 안에 씨앗을 보관해서 그 씨앗이 버려지고 딴 데 흘러가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죠. 씨앗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원천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와 금도 비슷한데 거기서 또 어떤 것이 더 응축되는 힘이 더 강하냐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과 조금씩 각각이 있는데 자,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옛날 사람 우리 때 이거 죽으라고 외웠어요. 모갈 곡직이다. 곡직이 뭔가도 몰라. 근데 시험이 난다니까 모갈 곡직이다, 화할 염상이다, 토할 가색이다 뭐 해가지고 외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외웠지만은 하여튼 외웠는데 목은 뻗어나가는 것이나 화는 번져나가는 것이구나. 이 가색이라는 것은 뭐 씨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추수하는 이런 부분이죠. 씨 뿌리고 추수하는 이런 과정들. 종역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쫓아가는 것이죠. 뜨겁다 보니까 이 뜨거운 불에 단련하다 보니까 세지만은 쇠도 녹아서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 종이고 그 다음에 형태가 물의 형태였다가 뜨거운 게 없어지고 식으면은 또 형태가 바뀌죠. 변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혁이란 이런 용어를 썼고 윤화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수분을 저장하는 이런 부분을 수라고 봐서 일반적인 오행 각각의 특성을 옛날 사람들이 이런 용어로서 표시를 했고 자, 우리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걸 갖다 이제 정리해서 몇 가지를 딱 요약하면은 현대적으로 보는 우리가 보는 오행이 목의 성질, 화의 성질, 소, 금수 각각의 성질이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지성으로서 이런 걸 딱 만들어내고 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행 각각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생각해보라.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과제물을 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 되는 것이 오행 관련되는 부분이고 아까는 이 오행 각각이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오행 각각에서 그 기운이 평기냐, 불급한 거냐, 해과한 거냐. 지금 봄 날씨 치고 오늘은 좀 괜찮지만 어제까지 어땠어요? 봄 날씨가 추웠죠? 자, 봄 기운이 제대로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죠. 그러니까 봄 기운이 그러니까 옛날 말로 쓰면은 봄 기운이 불급이냐 태과냐 하면은 뭐겠어요? 자, 어제 날씨가 봄 기운이 평기냐 불급한 기운이냐 태과한 기운이냐 했으면 뭐겠죠? 어떤 거에 해당되겠죠? 봄의 기운이 정상적인 기운이냐 빨리 온 거냐 늦게 오는 거냐 늦게 오는 것이죠. 늦게 오니까 늦게 온다는 걸 갖다가 한자로 표시하면은 태과냐 불급이냐
어떤 게 되겠죠? 태과, 불급. 태과는 태는 클태, 과, 지날 과. 불급, 안 입을 미술급. 미치지 못했다. 돌았다는 게 아니라 아직 오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봄 기운이 오야 되는데 아직 오지 못했다. 어제 같은 날씨는 봄 기운이 왔어야 되는데 아직 못 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어제 봄 기운이 태가 불급 중에 불급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태과라 해도 괜찮아요. 태과라는 불급이라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봄의 평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봄 기운을 갖다 표현한다면 복직, 신발 승장하는 것이구나 라고 옛날 사람 표현했고, 어제 날씨 같았으면은 목의 기운이 불급했기 때문에 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화, 위화, 발생 뭐 이거 갖다가 알아 쓰기는 뭐 임상한테 아주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구체 많이 이야기를 안 해요. 다만 그 기운이 모든 거의 기운은 정상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빨리 오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다. 이건 알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제 날씨에 오늘 날씨 딱 보니까 날씨를 보니까 오야 될 때 제 시간에 맞춰서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 있고 빨리 올 때 있고 자연계의 기운도 이렇구나. 뭐 기차만 늦고 빠르고 이게 아니라 이런 자연계의 기후에서도 늦고 빠르고 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각각 용어를 갖다가 뭐 이렇게 용어를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도 보면은 각각 자기가 주관하는 게 있고 그 주관하는 거에서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고 하다는 거죠. 음양론에서 이야기하면서 음양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때 서로 대입과 대립과 뭐 이렇게 막 하고 하면서 음양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평형이죠. 여름철 보니까 너무 더워. 화가 많아. 뜨거운 게 많아.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보면 양이 너무 많았어. 양이 너무 태과해. 했는데 이게 겨울이 되니까 양이 없고 뭐가 많아요? 음이 훨씬 많구나. 이 두 가지를 1년이라는 사이클을 딱 보니까 음양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네. 그래서 음양 같은 경우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근데 오행도 보면은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음양이나 오행이나 동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 동양철학은 기본 중용이 되는 것이죠. 다음 학기 중용을 할 거거든요. 중용이 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자연계의 기후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정상적인 거, 빠른 거, 늦은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 금방 계절만 봐도 딱 느껴지잖아요. 이건 이렇구나.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아주 더워진다 그러죠. 갑자기 더워진다 그러죠. 봄이 없이 여름 간다. 그때는 또 기운이 뭐예요? 봄 기운이, 그러니까 여름 기운이 벌써 태과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봄이어야 되는데 여름 날씨 나타나니까 여름기가 태과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뭐 구체적 부하다, 승명이다, 비화다, 신평, 정순 이거 어떻게 배웠나 몰라요. 외우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정상적일 때는 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고 이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니까 여기 나왔던 이런 용어로서 표현도 가능하겠구나. 그럼 여기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할 때,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있다. 파도 지진이 난다. 하면 이거 이 땅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과한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땅에 어떤 기운이 부족하다. 땅 기운이 좀 부족하다. 라고 볼 때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땅이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하다 했는데 또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땅에서 이제 만물이 자라야 되는데 자랄 수 없는 곳. 땅에서 만물 자랄 수 없는 곳이 어디죠? 사막. 사막 같은 데는 좀 자라기 힘들잖아요. 중국 사람들 웃긴 게 중국에 가면은 모르게 다 화장을 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다 화장을 하는데 화장하는 매장을 하고 딱 허가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어딘가 알겠죠? 매장을 할래 할 수 없는 곳. 사막 지역 있죠? 거기서 매장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매장을 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땅에서도 그 비옥하냐 뭐 안 좋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행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행 각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코너에 쓴 것처럼 상생, 상극을 갖다 많이 이야기하죠. 그 상생, 상극 이야기할 때는 상생과 상극이란 것은, 상생이란 것은 좋은 거죠. 행하는 거니까. 상극이란 것은 나쁘죠. 그럼 상극은 없어야 되죠. 왜요? 없어야 돼. 나쁜 건데 없어야지. 왜 있어야 돼요? 너무 과해질 때 억제해주는 게 필요해야지 자연계가 평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생도 존재해야 하고 상극도 같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박수는 자식이 쓰세요. 예. 박수는 묻히기 안 하니까 치고 싶은데 치세요. 상관없어요. 예, 뭐 이런 것처럼, 너무 한쪽으로 왕성하면 안 되니까 이거 갖다가 상극이란 걸로서 좀 억제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럼 오행의 상생을 목화토금수가 상생이고, 금수목화토인가? 뭐 이것이 상극이다. 라고 하면서 상생과 상극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생이란 것은 나를 도와주는 거. 상극은 지금 여러분들랑 나하고 봤을 때 내가 성적을 주는 입장이니까 누가 좀 더 여러분들보다 세요. 내가 좀 더 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앞에 오면 항상 왠지 모르게 이렇게 움츠러들고 뭐 하는 것처럼 성적만 가지고 따졌을 때, 괜히 움츠러드는 것처럼 딱 둘이 비교했을 때 여기에 가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다른 걸 만나면 또 내가 다 갑자기 힘이 나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얘한테 무조건 주고 싶어. 그냥 뭐든지 퍼주고 싶어. 하면 이것이 상생의 관계가 되겠죠. 내가 얘한테 주는 거.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처럼 이걸 갖다 상생 관계를 표현했고 형제들끼리 보면은 계속 그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형제들끼리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서로 극이 되는 이런 부분을 상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생, 상극뿐만 아니라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극이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란이죠, 반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것 말고 비정상적으로 가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생상극에서 상생상극이 목생화죠. 그 다음 목극토화죠. 목이란 걸에서 봤을 때 화는 항상 내가 원조해주는 뭐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고 목이라는 거에서 봤을 때 이 톤은 항상 나한테 까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를 갖다가 억압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근데 금이란 게 있는데 이 금이 내가 자꾸 이 토가 나한테 뭘 못 주기 때문에 토생금인데 토가 나한테 뭐를 줘야 되는데 자꾸 못 줘요. 이건 못 주니까 금이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약해지죠. 금이. 금이 약해지니까 내가 살려면 금의 입장에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금의 입장에서 나한테 원조 오는 게 없어요. 원조 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나도 살아야 되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에 뺏어와요. 누구한테 뺏을까요? 다른 곳에서 내가 먹을 걸 뺏어온다. 누구한테 뺏어오죠? 이거 봤을 때. 금 다음에 이제 수까지 넣으면 되죠. 자, 얘가 누구한테 뺏어올까요? 얘한테 뺏어올 수 있나요? 금이 수한테 뺏어올 수 있나요? 엄마가 내가 배고프니까 아들 먹는 거 뺏어올 수 있을까요? 나는 굶어 죽더라도 뭐라도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에선 절대 뺏어올 수 없어요. 금이. 그래서 금의 입장에서는 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에서 뺏어 가져와야 되는데 수가 너무 약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금이 살 수 있는 방법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금이 살아가려면은 뺏어온다 했을 때 누구한테 뺏어야 돼요?
그나마 나한테 내가 좀 더 센 돔한테 뺏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밥을 못 먹는 이유가 뭐였어요? 얘가 너무 강해서 얘를 극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침 얘보다 더 센데 얘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우리 엄마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한테 나쁜 짓을 하는 이 나쁜 놈을 내가 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더라도 얘랑 같이 있으면 얘보다는 내가 세니까 얘를 갖다 쳐요. 얘를 치니까 요것도 좀 약해지죠. 극하는 것도. 그래서 얘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죠. 이걸 나중에 항해승제 이론이라 해요. 항해승제라는 이론으로서 이 오행 각각이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또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저걸 항해승제 이론을 가지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을 해요. 어떤 장부에 너무 세니까 그 장부를 갖다가 약하게 해주는 약을 쓰고 이런 거에서 약을 쓰거나 하는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처방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오행을 가지고서는 오행의 이론을 가지고서는 많이 이것저것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론, 오행론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깥에 있는 자연계에서 관찰하는 거. 자연이 어떻게 변했나 이걸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들을 옛날 사람들이 몇천 년에 거친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거.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음양론이나 오행론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오행 각각의 성질이 이런 것이다. 뭐 그런 성질이 있었고 그런 성질에 따라서 상증상극이라는 항해승제 같은 이런 이론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쭉 봤죠. 그러니까 이게 원전 시간이나 생략 시간을 많이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우리는 한약교는 2시간 만에 그냥 2시간 딱 이제 1시간 만에 쫙 끝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약계론에서는 아니요, 이게 맞지 아니죠. 이거는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건데 제대로 못하고서는 그냥 한번 만만하면 쭉 봐라. 쭉 지나가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한약교는 외울 필요가 없죠. 한약교에서 외운 거 미리 외워두면 좋긴 좋아요. 생리학이나 원전 시간에 한번 지금 외웠다고 여러분들이 다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외웠다 까먹고 다음에 또 생리학이나 원전 시간에 그거 외우려면은 훨씬 쉽게 외워져요. 그래서 암기를 옛날에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은 불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욕을 해내면서 시 다음에 무슨 자 들어가고 교수 지도 못 외우면서 왜 우리한테 외우라고 하느냐. 그렇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암기했다가 까먹고 다음 또 다른 과목 가서 그걸 또 암기하면은 훨씬 쉬워지죠. 암기하는 시간이 반 이상 줄어들죠. 그거 또 까먹고서 또 다음에 또 비슷한 거 외운다 할 때 또 그보다 훨씬 더 쉽게 외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암기를 계속 시켰던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암기를 서로 시키고 당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요. 교수 입장도 너무 힘들고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암기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떠들고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옛날 사람들이 한 이야기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 천년에 걸쳐서 했던 것들을 우린 몇 시간만이라도 또 몇 분만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음양 오행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아마 다음 시간에도 오행론 더 이어서 할 거예요. 오행론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음양오행론의 관계 또는 뭐 음양오행론의 음양론에서 인체 적용이 있었죠. 오행론에서 인체 적용이 있었고 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체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는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진 찍으면서 관찰하면서 자연계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변화하고 이걸 갖다가 목화토금수 어떤 단계로 말할 수 있고 상생장국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음양론의 특성, 이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쪽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사람 몸을 갖다가 딱 이야기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음양론에서 분용성 이야기했죠. 분용성. 음양론의 분용성 이야기했는데 혹시 분용성을 사람 몸에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을 사람 있을까요? 사람 몸에서 분용성을. 분용성이라는 의미가 뭐였죠? 음양의 분용성. 그렇죠. 한 가지 요소에 또다시 음양이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해서 내 몸 자체에서도 음양이 있고
그것도 음양 중에서 또 다시 음양이 있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 몸의 표면하고 속하고 음양이 구분되겠죠. 자, 겉에서도 음양이 구분될 수 있죠. 만약에 이걸 태양이라고 하면은 태양 앞에 딱 이렇게 섰을 때 어디가 음이고 어디가 양이에요? 앞하고 뒤가 바뀌겠죠. 자, 겉에가 다 양인데 그 양 중에도 태양을 쓰는 앞부분하고 태양이 없는 뒷부분, 음양이 나눠지죠. 또 뒷부분 중에서도 좀 더 밝은데하고 좀 더 어두운데 따지면 또 음양이 또 나눠지죠. 그래서 음양 속에 또 음양 또 그 속에 또 다시 음양. 가장 쉽게 겉에서 했지만은 내부 장부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오장과 육부가 오장 육부 안 했으니까 넘어가죠. 오장과 육부가 있는데 오장은 뭐고 육부는 음이다 양이다 나눠질 수 있고 또 그 나눈 거에 따라서 다시 또 장부에 따라서 또 음과 양을 나눌 수 있고 한 것처럼 그 장부를 계속 나눠서 음과 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들어갈 수 있다. 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음양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한 걸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철학적인 사상이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임상에서 활용을 해보니까 이것도 그 이론을 가지고 임상을 활용하니까 치료가 되더라. 의학이란 건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학에서도 그 나름대로 이론 체계를 만들었고 그 이론 체계가 지금 현대 과학하고 안 맞는다 하지만은 옛날에 어떤 이 철학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은 한 받았던 거기에 적용시키든 안 그러면 억지로 거기서 끼워 맞추든 해가지고 그 이론 체계를 형성해 나간 것이 한의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증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됐다. 나는 과학을 못하니까 네가 한번 증명해줘라 라고 하는데 이 현대 과학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못해요. 안 해요. 나 병이 치료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네가 좀 밝혀줘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한의학은 미신이다. 믿으면 안 된다. 한약 먹으면 뭐야? 간장 수치가 안 좋아진다. 이런 모르는 소리만 해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건 한의학도 나름대로 실증의학, 실증으로서 병을 치료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헛소리 쭉 해가면서 넘어갔는데 혹시 질문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코리아를 쓰면서 질문, 자기가 묻고 질문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시고요. 반드시 쓰시고 그 내용도 보니까 좋은 것 좀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서 보니까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다른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이거 이렇게 난 이런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질문 서면서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들 했어요.